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 수능을 준비하는 9월 모평 해설, 저는 남궁민입니다. 자, 3부와 4부에서 문학으로 만납니다. 이제 앞에 총평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간단하게만 또 정리를 하고 문학 시작하는 3부를 이제 문을 열자면, 문학이요, 아마 그런 학생들 많을걸요. 독서보다 오히려 문학이 더 어려웠어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이제까지 독서를 막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약점을 보완해 왔는데요. 좀 문학은 괜찮았거든요. 근데 문학을 이렇게 많이 틀릴 줄은 몰랐어요. 역대급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어려웠고요. 문항의 정답을 확정하는 게 쉽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리송했던 부분들을 해설과 함께 3부, 4부에서 함께 좀 더 짚어보고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7개 작품으로 4개 세트를 구성하면서 그중에 3개의 작품이 연계 출제가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세트를 공부할 건데 작품 4개를 공부한 가운데 그중에 하나가 연계 출제가 된 그런 케이스예요. 자, 오늘 지금 첫 번째 세트를 고전소설을 할 건데, 고전소설은 여태까지 최근에는 계속해서 연계 출제가 되어 왔잖아요. 지난 6월 모평만 해도 상사동기가 수능 특강에서 연계 출제가 되었습니다. 일부 교과서 개념학습에서. 근데 이번에는 진짜 오래간만에 진짜 너무너무 오랜만에 현대소설이 원미동 시인이 연계 출제가 됐습니다. 수능 특강 일부 교과서 개념학습에서. 일부 교과서 개념학습에서 벌써 고전소설 하나, 현대소설 하나가 연계 출제가 됐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이런 변화 유의미합니다. 본수능에 소설 가운데 고전소설과 현대소설 가운데서 둘 중에 뭐가 연계 출제가 될지를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직간접적으로 언급을 해오기는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저도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6월에 이어서 이번 9월에도 연계가 고전소설 쪽을 선택했더라면, 그렇다면 그래, 본수능에도 또 고전소설로 갈 거야, 갑자기 고전소설에서 현대소설로 본수능 가서 방향을 틀 가능성은 현저히 낮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현대소설이 연계 출제 안 될 거다라고 그냥 단언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본수능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가능성이 반반으로 열리게 된 소설의 연계가요, 그렇게 된 상황임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문학을 설렁설렁 공부하고 특정 장르만 그냥 수특 수완해서 압축적으로 몇 개만 그냥 대충 구경만 해놓고 있는 그런 식의 공부로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감지를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문학도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 독서 못지않게 중요하고 어려운 파트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인지해야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이번 시험은요. 여러분한테 제일 큰 교훈을 준다면 바로 그거라는 점을 인지하십시오. 자, 먼저 첫 번째 세트 18번에서 21번 세트 고전 소설로 갑니다. 수경낭자전이에요. 자, 수록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연계교재의. 그러나 이 작품은 워낙에 평가원 기출도 있고요. 여러 차례 시험에 나왔던 그런 유명한 작품이다 보니까 기출 문제를 풀면서 또 이러저런 교재 학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혹시 그렇지 못했다, 처음이구나, 이 제목만 들어본 적이 있다, 그랬다 할지라도 이 지문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뒤에 이어질 세트들에 비하면 조금 상대적으로 부담이 조금 덜한 세트였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고전소설은 기본적으로 어렵긴 하지만요. 자, 갑니다. 18번에서 21번 지문을 읽어볼게요. 선군이 한림원에 다녀온 후 편지 먼저 하는지라. 자, 선군이 남자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보통 주인공이 먼저 나올 테니까 읽어 가다 보면 얘가 남자 주인공이면 알게 되겠죠. 적강 모티프가 활용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선군은요, 천상세계의 신선이었어. 그랬는데 이제 여기 낭자, 이게 수경낭자예요. 이게 수경낭자전의 주인공, 여자 주인공 수경이란 말이에요. 수경낭자가 천상세계 선녀였어요. 근데 저 둘이 이제 보통 그렇잖아. 옥황상제에게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적강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다시 부부의 연을 맺게 되는데, 그게 부부의 연을 너무 지나치게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3년인가를 못 기다리고선 이제 연을 맺고 결혼을 하게 된 사이였어. 근데 이제 이 낭자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백성군이 과거를, 아버지 명에 따라서 과거를 보러 가야 되는데 가다가 밤에 몰래 돌아와서 아내랑 같이 자고 가고, 너무 보고 싶어서 못 가겠다면서 또 저만큼 또 가다가 둘째 날도 또 와서 또 자고 가고 이러는 거야. 결국 그래가지고
그림을 한 장 그려주면서 나 보고 싶을 때 이 그림 보면서 가세요. 그래가지고 마음 독하게 먹고 가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장원급제를 한 거야. 어디 있어? 자, 장원급제를 한 거야. 그래서 장원급제에서 돌아오는 이제 맞아 금이 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소식을 알리기 위한 편지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여기 짐작하겠지만 뒤에 중략 부분 줄거리도 언급됩니다만 이 낭자가 그 사이에 죽었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자, 매월이라는 시녀가 있었는데 12매월이 선군을 큰모하다가 이 낭자랑 둘이 말하자면 이제 자기네 이 자기가 모시는 이 부부가 둘이 부부 사이가 너무 좋은 걸 보고선 이 선군이 과거 시험 보러 떠난 사이에 이 낭자를 음해하는 계략을 꾸민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아까 얘기했지만 선군이 와서 밤에 와서 몰래 자고 가고 하는 그 일을 외간 남자랑 정이 통했다라는 걸로 거짓 일을 꾸며가지고 말이에요. 시아버지 즉 선군의 아버지에게 이제 막 고해 바치고 그렇게 만든 이 일을 꾸며가지고 결국 거기 지금 중략 부분 줄거리 나오잖아. 낭자가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고 자결을 한단 말이에요. 죽은 상태예요. 근데 문제는 칼이 몸에서 빠지질 않아. 그래도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상황인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 원한이 너무 깊으니까 낭자가 이제 그 칼이 빠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런 상황이어서 선구는 집으로 돌아온다고 하니 시아버지는 얘를 못 돌아오게 막으려고 막 마중을 저 멀리까지 나가가지고 야, 너 저기 임신낭자라고 참한 여자가 있는데 너 장원급제했으니 아내가 둘인 게 어떻겠니? 쟤랑도 결혼해라 막 이러면서 집으로 자꾸 못 들어오게 한단 말이야. 이 일이 벌어진 걸 들키지 않으려고. 이제 그런 거에 해당된 그래서 이제 결국 돌아와 보니까 아내가 죽어 있고 이 칼을 남편 이 선군이 뽑으니까 거기서 파랑새가 날아오르면서 범인은 매월이다 막 이런 대목 거기가 바로 과거에 평가원에서 출제를 했던 그런 대목이거든요. 되게 제일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그런 클라이맥스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매월이를 처단하고 이제 옥황상제가 다시 살려줘서 낭자가 부활을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함께 잘 살다가 이제 천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스토리예요. 자, 한림원에 다녀오는 편지 먼저 하는지라 노복이 주야로 내려와 상공께 편지를 드리니 이 상공이 아까 얘기했던 그 시아버지 즉 선군의 아버지예요. 백상군이라는 사람이야. 근데 한 장은 부모님께 한 장은 낭자에게 붙인 편지건을 부모님께 올린 편지를 상공이 열어보니 이제 아들이 보낸 편지를 아버지가 열어보는 거야. 문안드립니다. 그 사이 부모님께서는 평안하셨나이까 저는 부모님 덕분에 무탈하옵니다. 또한 천은을 입어 근본에 그 장원급제를 한림학서로 입조하여 도문하니 도문한다는 거 과거 급제하고 집에 오던 일. 그래가지고 이제 저 관리로 등용됐고 장원급제가 한림학사가 됐고 이제 고향으로 금이 환영합니다. 일자는 금월 망일이오니 이번 달 망일이라는 건 음력 보름을 얘기해요. 이오니 잔치는 알아서 준비해 주옵소서 저 갑니다 라고 이제 자랑스러운 편지를 딱 보냈어. 하였더라. 낭자에게 온 편지를 부인 정씨 춘향에게 주며 자 부인 정씨는 누구야? 이 정씨는 그러면 선군의 어머니인 거야. 춘향은 누구냐면 이 선군과 수경낭자의 딸이고요. 자 딸이 춘향이고요. 아들은 동춘이에요. 둘 자식을 낳고 잘 살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 이제 말하자면 할머니가 손녀한테 편지를 주는 거야. 이 편지는 네 어미에게 붙인 편지라. 아버지가 네 어미한테 붙인 편지다. 네가 잘 간수하라. 하고서 통곡을 합니다. 왜 그런 거야? 죽어 있으니까, 그지? 죽은 어머니에게 네 아버지가 붙인 편지란다. 얘야 꺽꺽꺽꺽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춘향이 그 편지를 받고 울며 동춘을 안고 이게 이제 춘향의 동생이고요. 정씨의 손자인 거죠, 그죠? 백선군과 수경낭자의 아들입니다. 자, 방에 들어가 어미 시신 흔들고 울며 편지 열어 나체되고 통곡할. 자, 편지를 열어서 나체돼요. 아버지의 편지를 죽은 어머니의 얼굴에다 갖다 댄다고. 통곡할. 어머님 일어나서 아버님 편지가 왔나이다. 일어나서 아버님 장원급제하여 내려오시나이다. 하며 편지로 낯을 덮어요. 응? 아, 애절하다, 그지? 동춘은 연일 젖먹자고 우웁니다. 어머님 평시 글을 좋아하시더니 아버님 편지와 싸운데 어찌 반기지 아니하시나이까. 춘향은 글을 몰라 어머님 영전에 읽어드리지 못하나니 답답하나이다.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꼬마아이 이 춘향이가 그러니까 아버지 편지를 읽어드리지 못하고 죽은 어머니 얼굴에다가 그걸 갖다 덮는 거야. 읽으라고.
하고 할머니께 빌며 이게 정씨죠, 그죠? 할머님께서 어머님 영전에 가 편지를 읽으시면 어머님 영혼이 감동할 듯하나이다 하니 정씨 마지못해 방에 들어가 울면서 편지를 읽는지라. 그 편지 내용이 낭자께 문안전하니, 그럼 이제 선군이 아내인 수경 낭자에게 보내는 이제 러브레터죠, 그죠? 낭자께 문안전하니 애정 담은 편지 한 장 올리나이다. 우리의 태산 같은 정이 천리에 가림에 낭자의 얼굴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낭자를 생각하지 않아도 절로 생각이 납니다. 요사이 그대의 그림이, 자 아까 이 그림 얘기했죠? 얼굴 그림을 가지고 왔단 말이야. 그리고 보고 싶을 때마다 그 그림을 들여다보면서 참고 열심히 과거 시험 봐서 자원급제했어. 근데 그 그림이 전과 빛이 달라 날로 변하나이다. 무슨 병이 들었는지 몰라 객창 등불 아래서 수심으로 잠들지 못하니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참 신비로운 일이지, 그지? 비현실적인 요소에 해당되는데 실제로 이런 횡액을 겪은 그 수경의 처지가 이 그림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야, 그지? 어쩌면 이제 텔레파시로 그걸 이제 사랑의 힘으로 느낀 선군이 이 그림 자체에는 변화가 없는데 그걸 감지했는지도 모르겠고, 낭자의 지극한 정성으로 자원급제하여 이 몸이 영화롭게 내려가니 어찌 낭자의 뜻을 맞추지 아니하였으리요. 자, 날짜는 금월 모일이니 바라건대 낭자는 천금 같은 옥체를 보존하소서. 내려가 반갑게 만나사이다 했거든. 저 곧 가요, 만납시다 이렇게 보냈어. 당신 덕에 내가 자원급제했소. 어디 안 좋은 것 같은데, 이상한데, 느낌이 이상한데, 쎄한데, 그러면서 제발 몸 조심하시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정씨 보기를 다음에 더욱 슬픈 마음을 진정치 못하여 통곡하며 슬프다 춘향아 가련타 동춘아 너희 어미 잃고 어찌 살려 하는가 그랬어요. 중략줄거리 봅니다. 선구는 수경이 시아버지로부터 가문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오해를 받고 자결한 것을 알게 된 거죠. 돌아와 보니까 그 사달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되는 거야. 그리고 12매월이 거기에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12매월을 처단을 하죠. 수경은 장례 중 부활의 선군과 집에 돌아온다 했습니다. 됐죠? 아까 설명했던 그대로예요. 자, 상공과 정씨 부인 내달아 낭자를 붙들고 통곡하며, 살아 돌아온 며느리를 붙들고 통곡하는 거야. 낭자는 어디를 갔다 왔느냐 하며 참혹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이때 참혹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옵니다만 시아버지로부터 이렇다는 오해를 받고 자결을 했거든. 그러면 그게 오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시아버지의 마음이, 시아버지 시어머니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시부모의 마음이 참혹한 마음이라는 건 엄청나게 미안한 마음이겠지. 그 자기들이 느끼는 죄책감이 클 거 아니겠어. 오해를 해가지고 결국 이 며느리를 죽게 만들었다는 건데, 그치? 살아 돌아오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 참혹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더라 그랬죠? 그 감정이라는 거야. 낭자 상공과 정씨 부인 앞에 가 절하고 사르되, 수경 낭자가 시부모님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 첩은 천상의 죄에 있으니 천명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저는요, 부모님, 시부모님, 저는요 천상의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명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 운명입니다. 제가 짊어지고 온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탄치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때 참혹한 마음, 이게 이제 여기 한탄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이 일 때문에 미안한 마음을 느끼는 그러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너무 스스로를 한탄하지 마세요. 저 다 운명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해됐죠? 이따가 문제 풀 때 도움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배경 설명을 하는 거니까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옥황상제님이 우리를 올라오라 하시니, 그럼 이제 뭐야? 다시 승천하는 거지, 그지? 말하자면 적강했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천상계로. 올라오라 하시니 천명을 거스르지 못하여 올라가옵나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 하니 상공부부 더욱 처량한 심사를 측량치 못할러라. 낭자 백학선과 약주 한 병을 드려요. 선물로 드리는 거죠. 뭔가 신비한 거 드릴 거야. 이 백학선은 백학선전 올해 수능 완성에 있었던 거 기억나나요? 백학선이라고 백학이 그려져 있는 부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백학선은 몸이 추우면 더운 바람이 나오니, 자, 부채를 붙이면 찬바람이 나오는데 몸이 추울 때 이걸 붙이면 더운 바람이 나오는 온풍기를 주고 가는 거예요. 희한하죠? 천하 유명한 보배 이었고, 약주는 기운 불편하시거든 드십시오. 백학선과 약주를 몸에 지니오시면 어떻게? 백세 무양하오리다. 그러니까 이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두 개의 선물을 드리고 가는 거예요. 신비로운 선물을 드립니다. 자, 부모님 돌아가실 때 연화궁의 세계로 모셔가오이다. 천상 선관이 연화궁에 자주 다니오니 극락 연화궁으로 오시면 반가이 만나 뵈오리다. 자, 돌아가시면, 죽잖아? 그러면 시부모님 돌아가시면 어디서? 연화궁에서 만나자 이거야. 이해됐죠? 거기서 이제 우리는 천상 세계로 올라가니 부모님께서도 돌아가시고 나면 연화궁으로 오시면 저희가 반갑게 재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고 남편더러, 선군더러
우리 올라갈 때가 급하였으니 하직하고 올라가사이다 하니 선군이 부모 지정을 잊지 못하여 새로 슬퍼하니 선군과 낭자 부모를 위로하여 나아가 엎드려 고하기를 소자 등은 저희들은 세상 연분이 다하였었기로 오늘 하직하옵나이다 하고 인하여 하직하며 부모님 내내 평안하옵소서 하고 청사자 한 쌍을 몰아. 오, 청사자 한 쌍. 막 신비롭죠, 그죠? 이 천상적인 세계, 그 천상 세계의 존재니까 이런 신비로운 그 전기적인 요소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림은 아들 동춘을, 그 다음에 낭자는 딸 춘향을 안고 구름에 쌓여 올라가는지라. 됐죠? 승천하는 겁니다. 상공부부 낭자와 선군이 천궁에 올라간 후로 망연해하며 세간을 다 나누어주고 백세를 살다가 한나라시에 별세하더라. 됐죠? 뭐 재산 같은 거 다 필요 없어. 아, 허무해. 자식 저렇게 다 승천해버리고 부질없다. 이러고 다 세간을 다 나눠주고 그러다가 백세를 살다가 한날 한시에 죽었단 말이야. 어디로 갔겠어? 연화궁으로 가서 아들 부부와 재회를 했겠죠. 자, 수경낭자전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볼게요. 춘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춘향이 지금 이 작품의 주인공은 아니죠. 딸이야. 그지? 수경의 딸인데 춘향에 대한 설명 그래가지고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게 뭐야 결국 줄거리 파악하는 문제 아닙니까? 내용 제대로 이해했니? 라는 문제로 첫 번째 문제를 제시하는 게 고전소설 파트의 핵심, 중심 어떤 출제의 원리 중에 하나더라. 꼭 알아두자. 강조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자, 아버지를 보고 싶은 심정을 어머니 영전에서 언급한다. 아버지 보고 싶은 심정을 어머니 영전에서 언급하는 건 안 나와, 그지? 할머니로부터 아버지 편지를 받아 어머니에게 읽어준다. 글씨를 모른다 그랬거든. 할머니한테 읽어달라고 부탁하는 거지, 읽어주라고 하는 거지, 자기가 직접 읽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할머니와 함께 어머니 생전에 이뤄야 될 이야기를 나누는 건 없고요. 자, 아버지의 소식을 어머니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행동으로 표출하는 게 맞죠. 자, 아버지의 소식, 편지를 어머니한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기가 글을 읽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 무슨 행동을 보여요? 물론 할머니가 읽어주시면 어머니가 기뻐하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지만 더 직접적으로는 그 편지를 어머니 시체 위에 어머니 얼굴을 덮어 편지로. 그지? 그런 행동을, 이게 그 행동이 이 행동 아니야. 맞죠? 따라서 답은 5번이야. 자, 동생이, 즉 이거는 이제 동춘이죠. 어머니가 살아있는 줄 알고 찾아가려 하자 동생을 막아선다. 이런 얘기가 없지, 말도 안 돼. 자, 뭐 계속 져달라고 운다는 얘기만 했지 동춘이가 어머니 살아있는 줄 알고 찾아가려 하니까 춘향이가 동춘이를 막는 대목 같은 건 안 나와요. 그지? 답은 5번임을 쉽게 알 수 있고요. 19번 갑니다.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습니다. 자, 봐요. 늘 반복되는 고전소설 문제의 패턴이 있어. 이렇게 내용 확인하는 문제, 인물에 대한 설명 이렇게 물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용 확인하는 문제. 그 다음에 여기 A, B 묶어놨는데 이 A, B가요. 요 경우는 지금 편지 2개를 A, B로 묶어놨습니다만 보통 인물의 발화를 분석하는 문제로 나오죠. 마찬가지 아니야. 인물의 발화나 인물의 편지나 결국 어떤 어떤 내용의 구조의 말을 하느냐 이런 얘기거든. 자, 그럼 봅니다. A가 뭐냐면 부모님한테 보낸 편지. 그 다음 B는 뭐냐면 수경에게, 아내에게 보낸 편지거든. 자, A에서는 자신의 안부를 전한 뒤 곧이어 받는 이의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반대죠. 그죠? 뭐라 그런가 하면 처음에 자, 그 사이 부모님께서는 평안하셨나이까? 저는 부모님 덕분에 무탈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바뀌었죠. 그죠? 1번 땡. 2번 B에서는 받는 이를 만나고 싶지만, 그럼 받는 이라는 게 수경낭자, 아내를 만나고 싶지만 당장 그럴 수 없는 처지를 언급하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죠. 거기 봐요. 뭐 어디 있어? 우리의 태산 같은 정이 천리에 가리며 낭자 얼굴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낭자를 생각지 않아도 절로 생각이 납니다. 막 그죠? 그러니까 2번이 맞는 답 아니야? B에서는 받는 이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게 아니고 그림이 자꾸 안색이 안 좋아져. 걱정하는 마음 드러냈지만 소식을 들은 건 아니란 말이야. A와 B에서 모두 자신이 뜻한 바를 이뤘음을 전하고 받는 이에게 그 공을 돌리며 감사한다. 자, 받는 이에게 그 공을 돌린다는 건 B에는 나와요. 그지?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낭자의 지극한 정성으로 장원급제했다 그랬거든. 근데 A에는 부모님 덕분에 제가 장원급제했습니다가 안 나와요. 그지? 자, A와 B 모두 당부의 말을 전하는데 A에서는 받는 이가 글쓴이의 노력을 알아주길 바라고 B에서는 받는 이가 스스로 잘 처신하길 바란다. 자, 요거는 맞다고 할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부디 몸 조심하라고. 뭐라 그러냐면 뭐 낭자는 천금 같은 옥체를 보존하소서. 이게 바라건대의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받는 이, 즉 수경 낭자가 스스로 잘 처신하기를 바란다.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거기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 근데 요거는 틀렸죠.
받는 이가 아버지, 부모님인데 부모님이 자기 아들, 자기 선군의 노력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내용은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답을 2번으로 고를 수밖에 없겠다. 됐지? 자, 20번 갑니다. A, B, C, D, 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A는 뭐냐면요. 이 편지는 내 어미에게 붙인 편지라 네가 잘 간수하여라. 편지의 수신인이 누구인지 말해주며. 이거는 내 어미, 그지? 수신인. 상대가, 즉 춘향이가 편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잘 간직해라. 자, B. 슬프다 춘향아 가련타 동춘아 너희 어미 잃고 어찌 살라 하는 거야. 손주들을 호명했죠. 춘향아 동춘아 격해진 감정과 그들을 불쌍해하는 마음을 표출하고 당연히 맞는 얘기고. 그 다음 C. 첩은 천상의 죄 있으니 천명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너무 한탄치 마옵소서. 자, 자신의 운명은 하늘의 뜻이라고 함으로써 됐죠? 자기가 천명 아닌 게 없다 그랬어. 그 다음에 집에 온 자신을 책망하지 말 것을 부탁하는 게 아니야. 그지? 집에 온 자신 이거 뭐야? 수경 자신? 아니라고. 만약에 자 자신의 운명은 하늘의 뜻이라고 함으로써 시부모님 자신을 책망하지 말 것을 만약에 이런다면 또 말이 안 될 건 없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집에 온 자신을 책망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는 얘기는 이 맥락은 이 문장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자기의 운명은 하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저를 탓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말 아니잖아 이건 지금. 아까 제가 설명했었습니다만 그게 뭐라고? 저 다 운명 때문에 이런 고초를 겪는 거니까 오해하셔가지고 제가 자결하게 됐고 이런 거에 너무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3번을 답으로 골라요. 자, D는요. 옥황상제님이 우리를 올라오라 하시니 천명을 거스르지 못하여 올라가옵나이다. 그랬으니까 옥황상제 부름을 거절할 수 없다고 말했죠. 그죠? 그래서 이별이 예정되어 있음을 언급하는 거 맞죠? 저희들 올라가야 돼요. 부르시는데 어떻게 해요? 옥황상제가 부르는데. 자, 이 백학선은 저거 지금 무양하오리다. 그래서 약주를 선물해요. 백학선과 약주를. 그래서 상대를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거 맞죠? 아프실 때, 몸이 추우실 때 붙이시고 안 좋을 때 이 약주 드세요. 그러면 오래오래 건강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건강하기를 바라는 상대를 걱정하는 부모에 대한 걱정을 담은 효심이 담겨있는 말이죠. 3번을 답으로 고르는 게 당연합니다. 자, 21번 가보죠. 아마 이 세트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는 거 제일 헷갈렸던 문제에 꼽으라면 아마 21번을 고를 테고 조금 더 문학에 더 약했던 사람 덤벙대다가는 19번도 틀린 사람들 꽤 있을 겁니다. 자, 21번 봅시다. 이게 이제 이른바 대표 문항 아니겠어요? 수경낭자전에서 승천 하늘로 올라가는 거. 얘네가 지금 중략 이후 부분에서 올라가고 있잖아, 그지? 인간 세상의 명분에 구속받지 않는 가족의 사랑. 자, 봐. 인간 세상에 명분이 있어. 거기에 구속받지 않는 가족 사랑을 모색한다는 의의가 바로 어디에 있다고? 승천에 있다. 무슨 얘기인가 좀 어려운데? 봅시다. 작품에서는 상공의 잘못이 개인의 문제이기 이전에 가문이라는 명분을 중시하는 인간 세상의 구조적 문제라고 봤다. 상공이라는 게 누구야? 시아버지. 그지? 근데 그 시아버지의 잘못이 개인의 잘못, 물론 개인 잘못이지. 며느리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막 오해하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 그 이전에 가문이라는 명분을 중시하는 구조적인 문제다 이거야. 가문을 중시하는 유교적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안에서 보자면 내 아들이 없는 사이 며느리가 다른 남자랑 정을 통했어. 이거 이 명분에 가문에 욕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 너는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는 게 이 중세 봉건의 이데올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런 얘기. 그러니까 봐요. 자, 이어지지. 인간 세상의 명분. 이게 이제 요런 거잖아. 그지? 이거에 구속받지 않는 가족 사람이 승천을 통해 어떻게 활로를 찾는 그런 얘기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경 부분은 가문이라는 명분이 작동하지 않는 천상으로 보내고 상공 부분은 가문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하여 구조 문제 대응하는 한 양식을 보여줬다. 자, 보세요. 수경 부분은요. 자, 인간 세상의 명분이 작동할 수 없는 천상계로 가버려요. 그죠? 그 다음에 상공 부부, 즉 시부모님 부부, 또 선군의 아버지, 어머니는 가문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 나중에 뭐야? 자식들, 손주들 다 승천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 망연해가지고 자기 재산 다 나눠주고 버리고 마는 거지. 그죠? 가문 덧없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방식 보여줬다. 하지만 수경 부부를 천상에 간 뒤에도 부모를 잘 섬기려는 모습으로 그려낸 것은 가족사랑의 보편적 가치를 환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떠나버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서도 효도하는 애들로 그렸단 말이야. 그런 의지를 가진 애들로. 그치? 그러니까 가면서도 막 이 선물 드리고 가고 가서도 나중에 연화궁에서 다시 만나자고 그러고 막 그런단 말이지. 자, 1번. 수경이 부모님 돌아가실 때 연화궁으로 모셔가겠다고 하는 데에서 연화궁에서 수경과 부모를 만나게 하여 가족사랑의 보편적 가치를 환기하는 것을 확인할 딩동댕 맞다고. 왜? 자, 다시 요거거든. 요거. 요 부분에 걸리는 거예요. 나중에 승천하고 나서도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연화궁에서 또 만나요 우리 재회를 약속하고 이러는 거는 효심 남아있는 거고 가족사랑의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그 다음에 수경이 선군에게 천궁으로 올라가사이다 라고 하는 데에서 수경 부부를 천상으로 보내 가문이라는 명분이 작동하지 않는 곳에서 살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 자, 수경 부부, 선군 부부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 천상으로 승천하는 게 뭐라고? 가문이라는 명분이 작동하지 않는 곳으로 올라가는 거라고. 요 얘기잖아 지금. 그죠? 2번 딩동댕. 3번 수경 부부가 부모를 위로하여 나아가 엎드려 고하는 데에서 승천을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줘 수경 부부를 부모를 잘 섬기는 인물로 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착각하지 마. 부모를 잘 섬기는 인물로 그려져서 부모와의 이별에 해당하는 승천을 망설이고 있구나. 그게 부모를 잘 섬기는 인물, 효도하는 인물, 헤어지기 싫어하는 인물로 그려진 거지. 이렇게 그냥 자기 혼자 상상해서 굴러가면 안 돼, 사고가. 승천을 얘들이 망설이냐고. 아니죠. 물론 특히나 선군의 경우 부모와 헤어지는 거 안타까워하는 대목이 나오긴 합니다만 승천은 당연한 값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옥황상제의 명이니까. 이게 망설이는 모습이다. 틀렸죠. 답이 3번이에요. 결국에 봐봐. 뭐 장황하게 제시됐지만 결국에 뭐야. 얘네가 승천을 망설이냐 아니냐는 내용 확인이거든. 어떻게 보면. 문제가 이렇게 출제됩니다. 4번. 수경 부부가 부모에게 하직 인사를 하는 데에서 수경 부부로 하여금 부모를 떠나게 하여 인간 세상의 구조적 문제로에 대응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요 4번 선지는 무슨 얘기냐면 수경 부부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결국 인간 세상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양상이다. 요거는 사실은 4번 선지는요. 2번 선지랑 똑같은 거야. 얘들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은 가문이란 명분이 작동하지 않는 곳에 살게 하려는 것이라. 2번과 4번은요. 이 보기 중에서 선지에 인용한 부분들, 문구들을 살짝 다르게 비껴나갔을 뿐이지 내용상 똑같은 선지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할 때 2번과 4번 중에는 답이 될 수 있는 게 없지, 당연하게. 똑같은 얘기인데 둘 중에 하나가 답이야? 나머지 하나는 어떡할 거야? 이해됐죠? 5번. 상공부부가 세간을 다 나누어주는 데서 가족을 잃어 허망해하는 상공부의 모습을 보여주어 가문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여기에 해당되는 것. 자, 요게 뭐에 해당되냔 말이야. 상공부부는. 결국에 망연해하면서 재산을 다 나눠주는 거. 그게 이제 여기에 대응된다. 오케이? 따라서 답을 3번으로 고를 수밖에 없겠다. 됐지? 이런 데서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수경낭자전은 말이야. 판소리계 소설이면서 적각 모티프를 가지고 있는 연애 소설이고 막 운명적인 사랑에 결국 이제 도달하게 되는 그런 애정 소설로서의 의의를 가진 작품이고 굉장히 널리 읽혔던 인기 있는 작품이고 문학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작품인데다가 우리가 여태까지 기출이나 여러 교재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왔던 작품이기 때문에 비록 연계 출제된 작품은 아니지만 어디 저 들어본 적도 없는 궁벽한 작품을 출제하는 방식을 택하지는 않고 지문 구성도 그다지 어렵게 구성하지 않음으로써 여러분들에게 그렇게까지 막 난감하게 만드는 세트로 제시한 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 고전 소설이 수특수안에서 나올지 본수능에서 현대 소설이 수특수안에서 나올지를 모르는 상황이 전개된 건 맞아. 갑자기. 아시겠죠? 그러나 이제 물론 조심하고 그거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충분히 해왔고 수능 만약에 연계될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에 수렴한다면 뭐 수능 특강 수능 완성해서 현대 소설을 그렇게 열심히 재미있게 수업할 이유가 뭐 없었잖아. 그지? 공부 열심히 해놨을 거야. 걱정하지 않고 기다려도 되죠. 그죠? 준비합시다. 자, 그 다음 22에서 27번에 해당되는 갈래 복합 세트가 있습니다. 현대 시가 2편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전 수필이 한 편 있는데요. 자, 그 중에 여기 있는 박영래의 월훈이 바로 연계 출제됐죠. 수능 특강의 83쪽에 있던 작품입니다. 자, 수능 특강 83쪽을 펴보시면 박영래의 월훈 있어 딱. 그리고 제가 약점 공략 강의에서 현대 시들 전체 다 정리할 때도 이 작품 다시 한번 당연히 다루었고, 그럼 이제 약점 공략에서 현대시 전체를 다 총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2강부터 8강까지를 여러분들이 꼭 잘 들어놓기를 바라는데, 현대시 총정리할 겸 해가지고 진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아마 사실은요, 제가 학교에서 이 전 시간에, 수업 시간에, 3학년 수업 시간에 이 작품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막 했단 말이야. 애들이 너무 좋아한 거야. 시험지에 딱 있었으니까. 그렇게 직접 자기가 잘 마무리 정리한 작품이 연계 출제되었을 때 어떤 파급력을 갖는지를 실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었다고. 이번 9월 모평은.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박용래 월훈에 대해서 내가 공부했던 작품, 이게 확 나왔다는 게 너무너무 반가웠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야. 이 시가 뭐 이런 게요, 산문이야, 시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읽어야 돼, 이러는 사람은 수특 제대로 공부 안 한 거죠. 아직까지도. 그런 사람 11월에 그런 일 안 벌어지려면 현대시는요, 약점 공략, 현대시 수능비책 선생님이 찍어놓은 거에서 특히 2강부터 8강까지를 완벽하게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자, 갑니다. 박용래, 1960년대, 70년대의 한국 서정시 정통 계보를 잇는 시인의 대표작입니다. 한국 현대시 명편 가운데 하나고요. 월훈이라는 건 달무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기에는 있대. 뭔가 약간 비현실적인 분위기? 동화적인 환상성? 자, 입진 사이길 저 모래뚝 그 너머 강기슭에서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 뭐야? 되게 꽁꽁 숨어 있는 진짜 깊은 산속이네. 거기에 있는 마을의 외딴 집, 그 안에 있는 노인. 자, 허방다리 드러내면 보이는 마을. 허방다리 있죠? 짐승 따위를 잡기 위해 풀 등을 덮어 위장한 구덩이. 이렇게 구덩이 파놓고 위에 얼기설기 이렇게 해놓잖아. 만화에 보면 가다가 풍 빠지잖아. 그게 허방다리예요. 자, 그걸 드러내면 보이는 마을이라는 얘기는, 그럼 마치 무슨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런 것처럼 말이지, 약간 동화적인 환상적인 공간 같은 데를 이렇게 들어가는 듯한 맛이 있다. 인트로가, 그지? 깊고 으슥한 깊은 산 속에 사는 마을. 쫙, 이 작품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카메라가 클로즈업 되는 거야. 쫙 들어갑니다. 줌인 하는 거예요. 쫙 들어가면서 그 마을에서, 그 다음 보세요. 갱속 같은 마을, 꼴깍, 해가, 노루꼬리 해가 지면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지요. 자, 노루꼬리 해라는 건요, 실제 노루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노루가 꼬리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겨울날 짧은 해를 노루꼬리 해라고 부르는 거야. 짧은 해. 산골은 해가 더 빨리 지잖아. 겨울인데다가. 그러면 겨울에는 워낙 해가 짧은데 산골이니까 지평선까지 해가 내려갈 시간도 없어. 그냥 바로 그냥 이 봉우리에서 그냥 해가 져버린다고. 그러니까 노루꼬리 해줘. 꼴깍 해가 지면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줘.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집. 외딴집에도 불빛은 앉아 이슥토록 밤늦도록 창문은 모과빛입니다. 아주 다사로운 색깔 이미지죠. 그죠? 자, 여기 지금 뭐 해가, 노루꼬리 해가 지면 뭐 콩깍지처럼 외딴집에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쇄의 방식을 통해 가지고 리듬감을 부여하고 요 작중 상황에 주목하게 만들고, 마을에서 외딴 집으로, 집 안에 방 안으로 봉당에 불 켜고 그 안에 방 안에 있는 노인에게로 점점 줌인해가는 카메라의 그런 기법이 보입니다. 긴 밤입니다. 외딴 집 노인은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무를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시나브로 풀려 내리는 집단, 집 오라기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자, 노인이 혼자 사는 노인이지. 외딴 집에 혼자 사는 노인인데 밤중에 깼어. 겨울밤중에. 근데 뭐 심심하고 하니까, 출출하기도 하니까 무 깎고 고구마 깎고 해가지고 우걱우걱 먹으면서 바깥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 그 소리는 다 뭐냐면, 자, 시나브로 풀려 내리는 집단,
지푸라기 같은 거 이렇게 흘러내리는 소리 같은 걸 듣는 거야. 경건한 집중. 그 집중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외로움으로부터. 고독감. 자, 귀를 모으고 듣지요. 후루룩 후루룩 처막 기세 날에 묻는 이름 모를 새,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숨을 죽이고 생각하죠. 이 집중, 이 귀를 모으고 듣고 이 숨을 죽이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의 대상이 뭐냐면 전부 지푸라기, 뭐 낯선 새의 날갯짓, 둥지에 드는 새, 그 새들의 온기, 막 이런 거야. 막 작고 연약하고 섬세한 것들을 상상해. 그런데 그것들의 설렘, 또 온기 이런 것들은 자기의 고독감을 타게 해줄 수 있을 법한 살아있음의 증거 같은 거거든. 그런 거에 경건한 집중을 하는 한 외로운 노인.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밭은 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그럼 이제 뭐 어떤 해석에서는 이게 노인이 죽은 거다라고 하는데 그건 약간 과한 해석 같고, 뭐 그렇게까지 안 해석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잠드는 것도 괜찮죠. 자, 밤이 깊어서 잠이 들어. 그러고 나면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때를 지어 옵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옵니다. 겨울 귀뚜라미가 우는 그 시끄러운 청각적 이미지, 그 소리가 사실은 노인 혼자 고요히 살고 있는 외딴 집에 고요를 부각해주는 청각적 이미지인 거예요.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한방눈이라도 흩날리는지 창호지 문살에 돋는 달무리, 월훈. 얼마나 섬세한 감각이야. 자, 누군가 어떤 논자에 의하면 눈발 내리고 특히나 펄펄 한방눈 내리는 날은 달무리가 창호지에 비칠 수가 없대. 과학적으로는 그런가 봐, 기상현상상으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어떻게 이런 섬세한 한 장면을 포착할 거냔 말이야. 이건 한국 현대 시사의 아주 빛나는 순간 가운데 하나 아니겠어? 이런 게 시가 되나요? 시가 되죠. 엄청나게 아름다운 시인데? 됐죠? 자, 나로 갑니다. 이번엔 김영랑의 연이라는 작품이에요. 이게 1939년에 최초 발표된 작품인데요. 김영랑, 여러분 김영랑 알죠? 모란이 피기까지는 그 김영랑의 뭐 대표작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연을 소재로 한 작품을 김영랑이 2편 썼어요. 그 중에 1편입니다, 이게. 근데 뭐 읽어보면 어렵지는 않잖아요. 갑니다. 이게 김영랑이 36살 때 쓴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 중년의 사내가 돼서 자기 어린 날을 추억하는 거죠. 근데 그 어린 날이 어떤 어린 날로 그려지는가 하면 막 되게 아름답고 행복하고 다사로운 그런 어린 날이 아니라는 거 느껴지죠? 읽어봅시다. 내 어린 날, 아슬한 하늘에 뜬 연같이, 바람에 깜빡이는 연실같이, 내 어린 날 아슴풀하다. 아슴풀하다는 거, 아슴푸레하다, 응? 그런, 그러니까 그 방언이다 이랬으니까요. 그럼 봐, 내 어린 날이, 자, 아슬한 하늘에 뜬 연 같아. 바람에 깜빡이는 연실같이 내 어린 날이 아슴푸레하다는 거야. 희미하게 회상되는 어린 날이 있어. 근데 이 시를 두고 뭐라고들 해석하는가 하면요, 여기서의 연이라는 게 어린 시절 자기 자신을 표상하는 실존적인 어떤 대상이다, 이렇게 보통 해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하늘이라는 게 자기의 인생, 세상, 세계, 그 속에 동동 떠 있는, 아주 위태롭게 떠 있는 연 같은 게 자기 어린 날의 모습이라고 상상하는 거예요. 회상하는 거예요. 하늘은 파랗고 끝없고 편편한 연실은 조매롭고, 조매롭고라는 말 있죠? 조마롭다의 방언인데 보기에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다. 조마조마하다예요. 그러니까 자, 편편한 연실은 조마조마하고, 그러니까 연 날리기 할 때, 막 연싸움하고 할 때 이렇게 연실이, 그게 사실 생각해봐. 그 강한 바람 부는데 연실 하나에 그 연이, 때로는 연이 크기도 한데 그게 막 매달려 있는 게 조마조마하고 위태롭잖아. 특히 연싸움 같은 건 더 그렇기도 하고, 그지? 근데 연실은 조매롭고, 오 흰 연 그새 높이 아실아실 떠놀다 내 어린 날. 자, 아실아실이라는 말, 아슬아슬의 방언이에요. 그럼 봐요. 지금 여기에 그려지고 있는 연은 어떤 연이라고? 막 아슬아슬한 연이야. 조마조마한 상태고, 오케이? 어린 날이 되게 불안한 상태로 기억되고 있는 거죠, 화자한테는. 자, 3년 갑니다. 바람이러 끊어지던 날, 엄마 아빠 부르고 울다. 희끗희끗한 실낯이 서러워 아침 저녁 나무 밑에 울다 그랬어요. 자, 사실 이 작품이 나중에 영랑 시선에 실려면서 이 3년이 대폭 개작이 됐다 그래.
근데 개작되기 이전에 원래 초기 버전에서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요 내용이 구체적인 식구가 제가 다 기억나진 않는데 내용이 이런 거야. 거기 나무에 이렇게 연이 왜 나무에 걸리기도 하잖아. 걸려 있는 그런 끊어진 연이 자기 자신으로 직접 비유돼 있어 여기. 그러면서 그게 만약에 날아가 버리고 나면 엄마 아빠는 그 연을 어떻게 찾겠냐 말이야. 그런데 아빠는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리만 불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요. 그걸 두고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어린아이들이 부모와 헤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거 왜 그 심리학적 용어로 분리불안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런 것들이 시에 구현돼 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 거기에서 다소 약화되긴 했지만 봐요. 바람이라 끊어지던 날 엄마 아빠 부르고 울다. 그러니까 자 자기가 끊어진 연이었던 그 어린 시절 뭔가 그런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지? 엄마 아빠를 부르면서 울던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야. 희끗희끗한 실라치 서러워 아침 저녁 나무 밑에 울다. 그럼 막 서럽고 울고 막 끊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어린 시절로 회상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죠. 오, 내 어린 날 하얀 옷 입고 외로이 자랐다. 자, 그럼 봐봐. 하얀 옷이라는 건요. 일단 뭔가 순수함을 환기할 수도 있겠죠. 하얀 옷이라는 거. 때묻기 전의 상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뭐 소복 같은 거 생각해 볼까? 이거는 슬픔과 관련돼 있는 색이야. 그치? 여기 지금 외로이 자랐다 하고 연관 짓자면 이때 하얀 옷이라는 건 이 시에서의 하얀 이미지는 되게 슬프고 고통스럽고 서럽고 외로운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는 거야. 자, 하얀 넋 담고 그랬거든. 넋이 하얀색이야. 옷도 하얀 옷 입고 있고. 그래 외로이 자랐다고 얘기하잖아. 조마조마 길가에 붉은 발자국, 자옥마다 눈물이 고였었다. 그랬어요. 그럼 봐. 자, 조마조마 길가에 붉은 발자국도요. 결국 이 하얀색으로 그려지고 있는 외로움과 시련과 고통과 서러움과 그것하고 다 통하는 이미지죠. 여기서 흰색도 여기서 붉은색도. 그지? 그래서 거기에 눈물이 그 발자국 자국마다 눈물이 고여 있었대. 그럼 되게 비극적으로 어린 날을 인식하고 있는 회상하고 있는 그런 화자가 드러나네. 맞죠? 자, 가나 감상 끝났어. 근데 이제 이 둘이 가와 나가 어떻게 묶였느냐, 무슨 이유로 묶였느냐 생각해보면 이제 문제 안에서 구현인 세트 안에서 되겠지만 일단은 딱 떠오르는 건 외로움이라는 걸로 엮어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는 그거하고 또 좀 다른데 그래서 그 다가 가나하고 그렇게 썩 어울리는 조합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만 자, 다를 한번 봅시다. 자, 이거 하나 이거 얘기하고 가자. 6월 모평에 제가 분석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 갈래복합이 세 작품이 아니라 가나다가 아니라 가나 두 작품으로만 구성됐었어. 기억나시죠? 그래서 전체 작품이 4개의 세트에 6개 작품이었거든. 저는 그것도 유의미하다고 언급했었습니다. 왜? 6개 작품 가운데 3개 작품이 연계 출제가 됐으니 6분의 3으로 딱 50%.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지금처럼 갈래복합을 가나 다로 구성함으로써 전체 7개 작품으로 4개 세트를 구성하는 7분의 연계 출제 3개의 작품 7분의 3이라고. 그럼 그거는 산술적으로 따지면 7분의 3은 50%가 안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약간 연계를 체감하는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면 갈래복합 세트를 가나 2개로 구성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런 게 이제 하나의 그런 초식을 6월 달에 보여줬다면 9월에서는 다시 과거 방식대로 가나 다로 또 제시한 방식을 보여줬어요. 본수능의 11월에 어떻게 될 거냐? 알 수 없지. 가나로만 2개로 가냐? 아니면 가나다로 가냐? 모르는 거예요. 자, 갑니다. 신위가 자기 집 이름을 문희당이라고. 여기 지금 이 서영보의 문희당 기계인데 서영보라는 사람이 정조 때의 문신이에요. 근데 신위는 사실은 서영보보다 더 문명이 높았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신위가 자기 집 이름을 문희당이라고 한 다음에 나에게 서영보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 이걸 지어달라고. 이 집에 기문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자기보다 글솜씨가 더 높은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겸손하게 부탁을 했어, 서영보한테. 자, 뭐라고 이 편지에 뭐라고 돼 있었는가 하면 내 천성이, 이때 내는 신위죠, 그죠? 내가 천성이 물을 좋아하는데 도성 아니라 볼만한 샘이나 못이 없어. 비록 물을 보는 법을 알고
어디서 물을 보는 법을 알고 있어도 써볼 데가 없는 것이 늘 아쉬웠습니다. 봐. 신이가 얘기합니다. 저는 원래 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물을 보는 법을 알고 있어요. 물을 보는 법이란 건 물을 잘 감상하는 방법이겠지. 그런데 도성 안에 살다 보니까 볼만한 샘이나 못 같은 게 잘 없다고. 응? 가까이에 무슨 뭐 샘이 있고 무슨 연못이 있고 뭐 저수지가 있고 뭐 어디 뭐 강물이 흐르고 냇물이 흐르고 이런 게 잘 가까이 잘 없나 봐. 도성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늘 아쉬웠어. 그런데 천하의 지도, 세계 전도 같은 거죠. 그걸 보고 깨우치는 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봐. 넘실거리는 큰 바다 사이로 9개 대륙, 1만 개 나라가 퍼져 있는데 큰 나라는 범선이 늘어선 듯하고 작은 나라는 갈매기와 해오라기가 출몰하는 듯 했습니다. 그럼 봐요. 천하의 지도를 보고 느낀 인상을 이렇게 묘사의 방법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세계가 넘실거리는 큰 바다 사이로 9개의 대륙, 1만 개 되는 나라들이 막 있는데 큰 나라는 범선이 늘어서, 범선이라는 큰 배 아니야. 늘어서 있는 것 같고 작은 나라들은 갈매기와 해오라기 이런 거 막 새들, 이런 새들이 막 줄지어 출몰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더란 말이야. 막 나란히 늘어서 있고 막 이랬겠지. 근데 천하만국에 두루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물 가운데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라고 생각한 거야. 왜? 넘실거리는 큰 바다 사이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맞지? 이것이 제 집의 이름을 문의라고 한 까닭입니다. 문의가 뭐냐면 물결무늬. 그러니까 자기 집 이름을 물결무늬의 집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물 볼 수가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온 세계가, 전 세계가 사실은 다 물 위에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라는 깨달음을 얻은 거야, 이 사람은. 그랬더니 나는 편지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이제 서영보가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는 본래 그 실물은 없으면서도 이름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으니 지금 그대가 집에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그 실물이 없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소. 비록 그러나 그대도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을 것이오. 지금 바다의 섬 가운데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자, 가정해보자. 바다의 섬 가운데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고. 섬이 있고 거기에 집을 짓고 살아? 그러면 사람들은 반드시 물에 산다고 하지 산에 산다고 하지 않겠죠. 섬에다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산에 살아. 아무도 안 그러죠. 물에 살아 라고 얘기하지. 그지? 섬 사람 중에는 담장을 두르고 집을 짓고 문을 닫고 들어앉아 사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니 그가 날마다 파도와 깊은 물을 가까이 접하지는 않는다고 하여 물에 사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옳지 않겠죠. 자, 봐. 누군가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섬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 그럼 저 사람을 두고 누가 산에 산다고 얘기하냐고. 물에 산다고 하지.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집을 짓고 울타리를 두른 다음에 집 밖을 안 나오고 살아. 밖을 내다보지도 않아. 그 사람은 섬에 살고 있지만 물을 쳐다보지도 않고 하루하루를 살 수도 있단 말이야. 어쩌다가 가끔 한 달에 한 번이나 물 구경을 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은 물에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냔 말이야.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와 같은 이치를 사람들이 모두 그렇다고 인정하는데 어찌 유독 그대의 말에만 의심을 품겠소? 라는 걸 서리법이죠. 의심을 품을 수 없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자, 지금 가정한 이런 사람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만약에 이렇게 들어앉아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물에 사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지는 하나의 섬이고 세상 사람들은 섬 사람이요.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서영보는 대지는 하나의 섬이다. 왜? 모든 대륙, 심지어 대륙마저도 물 위에 떠 있는 섬이란 말이야. 큰 섬으로 보는 관점, 개념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섬 사람, 그러니까 대지가 하나의 섬이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 다 섬 사람이지. 그죠? 비록 배를 집으로 삼아 물 위를 떠다니면서 날마다 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형편상 눈을 한 곳에 두고 꼼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고 잠시 눈길을 돌려서 한 잠깐 동안이나마 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도 반드시 있을 것이에요. 자, 봐. 이번엔 섬에다가 집 짓고 사는 사람 정도를 넘어서서 물 위를 떠다니면서 날마다 물과 더불어 그러니까 배를 집으로 삼아서 물 위를 떠다니는 사람을 생각해보자. 배를 타고 배 위에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 그 사람은 섬에 집 짓고 집 밖으로 안 나오는 사람보다 더 물에 가까이 사는 사람이지. 그런데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배 위에 동동 떠다니고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상 라이프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 자기가 물 위에 떠 있다는 걸 잊을 수 있는 어떤 순간이 있을 거란 말이야. 배 바닥을 한참 들여다보고 뭐 옛날에 살던 꽃동산을 생각하든지 보든지. 그런 순간 잠깐이나마 물이 있다는 것을 잊는 순간도 이런 사람에게마저도 심지어는 있다는 거죠. 이때는 겨우 반걸음을 움직인 것이나 천리를 간 것이나 매한가지를 할 것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50보 100보다 이거야. 그러니까 앞에 들었던 예나 이 예나 네가 얘기하는 이런 삶이나 도성 안에서 그래서 볼만한 셈이 없고 못이 없다고 하는 삶이나 이런 사람의 삶이나 다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다 마찬가지다. 누구나 다 대지는 하나의 섬이고 누구나 다 세상 사람들은 섬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 집 이름 잘 지었다. 네 집에는 아주 타당한 그 이름 붙인 이유가 있는 셈이다 라는 글을 쓴 거예요. 자, 그럼 가나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습니다. 요 세트 문제들이 까다로워요. 잘 생각해 봅시다. 서리적 표현을 사용한 인물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그랬는데 서리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요. 다에는 있지요. 아까 얘기했지만 유독 그대 말에만 의심을 품겠소? 라고 하는 부분은 서리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 근데 가에도 나에도 서리적 표현을 찾아보기는 어렵네요. 가장 적절한 게 되기가 어렵겠죠? 자, 묘사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의 특징. 오, 답이 이거네. 그럼 결국 요것 때문에 묶였네. 그지? 왜? 가에서는 당연히 봐봐. 거기 묘사가 되게 많지? 예를 들면 처음 인트로부터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이고 그 집이 어떤 집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불빛을 켜는지에 대해서 쫙 묘사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어때? 나의 예를 들면 자, 하늘이 어떻고 연의 모양이 어떻고 어떻게 위태롭고 하는 게 막 나오잖아. 그지? 묘사의 방식을 통해서 대상의 특징이 구체화되고 있지. 다에는 어때요? 예를 들어 3문단 볼까요? 넘실거리는 큰 바다 사이로 9개 대륙 7만 개 나라가 퍼져 있는데 큰 나라는 범선이 늘어서는 듯하고 작은 나라는 갈매기 해오라기가 출몰하는 듯 했습니다. 같은 부분들은요. 충분히 여기에 부합하죠. 답을 2번이라고 고를 수밖에 없겠어. 자,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한 주제의식을 심화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다의 경우에서는 나와 신위가 신위가 예를 들어 편지를 보내서 나한테 말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웃으면서 편지를 보고 웃으면서 신위한테 말을 하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방식을 통해서 주제의식을 심화한다, 말을 건네는 방식이 그런 형식으로 돼 있으니까 다 자체는. 그리고 가도 있잖아. 이게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조단조단 이야기 들려주는 듯한 그런 말투의 산문시로 돼 있으니까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나는 그런 투의 그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겠어요. 자, 과거의 장면을 회상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원인을 포착하고 있다는 것은 예를 들면 다 같은 작품에는 안 어울리는 거 아니겠어? 가도 약간 안 어울리고요. 나는 과거의 장면을 회상하는 건 당연히 있죠. 여기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연에 대한 회상인데 자기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이잖아. 막 슬프고 외롭고 힘들었던. 근데 그게 요건 나는 여기는 해당은 되는데 현재 상황에 대한 원인을 포착한다는 말은 또 나하고 잘 안 어울리거든. 어쨌든 얘는 이래저래 함량 미달이다. 자, 5번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현실에 대한 긍정적인 식을 그런. 가상의 상황을 설정한다는 말이 글쎄 예를 들어 다 같은 글에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한다는 게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지금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그 사람이 이런다고 한다면 어쩌고저쩌고. 그지? 오케이? 근데 이제 이게 가하고 나에 어울리느냐 하면 안 어울리죠. 그러니까 답으로 고를 수 있을 건 2번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자, 23번 갑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을 했어요. 이게 이제 가 단독 문제인데 워낙에 중요한 작품이고 그러다 보니까 단독 문제로도 딱 갈래 복합 세트에서 나온 거죠. 가는 적막한 산골 마을을 배경으로 그곳에 사는 한 노인의 모습을 관찰하여 들려주는 시이다. 자, 관찰자, 화자는. 그리고 그걸 들려주고 있어. 그지? 자, 향토적인 전경 속에서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에 감각적으로 집중하는 노인. 다시, 향토적인 전경이 있죠. 그 속에서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 그것을 어떻게? 감각적으로 집중해요. 그런 노인이야. 그치? 이 작품 해설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이 노인은요, 자연의 섭리를 그 안에 잘 녹아 들어가 있는 사람이고, 자연의 일부인 사람이야. 물론 매우 외로운 사람이고요. 점점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다. 이 얘기도 제가 강의에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박용래의 시 자체가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이런 겁니다. 점점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과 연민. 자, 여기 지금 봐봐. 향토적인 전경을 구성하고 있는
박영래 다른 시들도 그렇지만 이 시도 마찬가지. 여기에 향토적인 정경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소재들이 다 사실은 점점 사라져가는 것들이라고. 관심을 드러내고 노인의 삶이, 물론 이 작품이 쓰여지던 당시에도 그랬어요. 점점 사라져가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연민을 표현하는 게 박영래 시의 핵심적인 가치로 이렇게 거론되곤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노인의 삶이 마주한 깊은 정적 속 울음소리를 통해 이 울음소리라는 것은 이제 겨울 귀뚜라미의 울음소리죠. 인간의 쓸쓸함을 고조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의 모습은 외딴 집 창호지 문살에 비친 달무리 월훈의 이미지로 형상화되고 있다. 됐죠? 그럼 봐요. 1번.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을 여긴 있다고 한 데서 노인이 살아가는 것은 쉽게 보기 어려울 것 같은 장소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딩동댕. 그래서 아까 그 앞에서도 강의할 때도 그랬는데 이 작품 자 처음 인트로 부분에서 자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긴 있습니다. 강계석에서 보이진 않습니다. 뭐야? 약간 비현실적인, 약간 동화적인 환상성을 가진 공간, 그지? 그러니까 쉽게 보기 어려울 것 같은 아주 깊은 두메쌍콜이라는 걸 드러낸다. 2번. 강기슭에서도 보이지 않는 후미진 외딴집이라는 배경 설정에서 적막한 공간의 분위기를 당연히 추측할 수 있죠. 후미진 외딴집이고 강기슭에서도 보이지 않는 깊은 산 속이니까 적막한 공간의 분위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3번. 봉당에 불을 켜는 분위기와 콩깍지의 이미지로 나타나는 향토적 전경에서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유추할 수 있겠군. 이거 답을 3번으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잘못 고른 사람들 많을 건데요. 물론 여기에는 약간의 적극적인 추론이랄까? 약간의 비약 같은 거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아. 뭐냐면 자 봉당이 뭐냐면 사실은 여기 뭐지 뜻풀이 같은 게 없으니까 방하고 방 사이에 이렇게 마루 놓아야 될 자리 흙바닥 있는 그걸 봉당이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거는 한옥 구조에서 있는 거잖아. 그럼 이게 지금 사라져가는 것들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런 분위기, 봉당에 불을 켜는 후미진 외딴집에서 봉당에 불을 켜는 분위기, 향토적이고 막 또 뭔가 아주 다사롭고 쓸쓸한데 그 안에서 뭔가 포근한 이미지, 그지? 콩깍지의 이미지로 나타나는 향토적 전경. 향토적 전경인 거 맞잖아. 콩깍지나 봉당 같은 것들이 향토적인 분인 거 당연한 거죠. 그 전경에서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유추한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자, 이 속에서 요렇게 요 문장 안의 것들을 연결해가지고 선지를 구성한 거야. 맞다고 봐야죠. 이 판단을 여기에 기대어서 할 수 있었어야 된다고. 이게 맞다, 적절하다라고. 4번 갑니다. 집 오라기의 설레임을 귀를 모으고 듣고 새들의 온기를 숨을 죽이고 생각하는 것은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노인의 감각을 부각한 것이다. 그런데요.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게 있어. 문학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정답을 그러니까 즉 오진술 정답지를 만드는 경우들도 왕왕 있다는 거야. 뭐냐? 자, 봐. 이거는 자 문학 문제에서 수능형 문제에서 보기는요. 여러분이 판단할 대상이 아니야. 이게 그래서 외적 준거라 그러잖아. 준거가 된다고. 해석의 준거가 되는 거야. 기준이 되는 거라고. 이걸 준거로 해서 해석을 이끌어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랬을 때 여기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이라고 했거든. 그런데 여기서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랬으니까 이걸 일부러 반대로 틀어놓은 거라고. 그래서 이게 틀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부적절로 정답지로 판단할 수 있었어야 된다고. 쉽지 않지만. 아시겠죠? 물론 이게 자연스러우냐 낯서냐 이런 것은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논란이랑 이견이 있을 수 있어. 그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죠. 문학작품이라는 것은 특히나 현대 시는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거든. 근데 이건 지금 수능 문제의 자장 안에 있는 거잖아. 그럼 수능 문제의 자장 안에서는 이걸 일부러 반대로 틀어놔서 오진술 정답지를 만드는 어떤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지. 이런 거 우리가 처음 봅니까? 여러 번 봤지, 그지? 5번. 밭은 기침 소리도 없는데 겨울 귀뚜라미가 우는 상황과 눈발이 치는 듯한 밖의 달무리 이미지가 어우러져 노인의 고독을 형성한 것. 자, 이게 봐. 이런 노인의 모습이라는 게 고독한 노인의 모습인데, 인간의 쓸쓸함인데, 이런 이미지로 형상화되고 있다 그랬거든. 그럼 봐요. 깊은 정적 속 울음소리를 통해 인간의 쓸쓸함을 고조하고, 이게 이런 월훈의 이미지로 드러난다는 게 5번 선지로 그대로 이어진 거 아니겠어? 맞죠? 자, 그러면
나머지들 다 나무로 할 데가 없고 요것만 일부러 얘랑 반대로 틀어놨으니 정답을 4번으로 확정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 자, 24번 갑니다.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세트가 여러분 전부 다 계속 산 넘어 산이다 이렇게 느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문학이 이번에 되게 독서보다 더 어려웠어요 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이 세트가 어려웠을 거라고. 문항 수도 많고요. 이해가 잘 안 되면 사실 가를 내가 연계교재에서 공부한 것만으로도 이 세트를 다 맞출 수 있다. 그렇게가 못 가는 거지, 그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나 김영랑의 연일이라는 작품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랍니다. 이 문제는요, 시상의 전개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 시상이 어떻게 쭉 전개되어 나가느냐를 1년에서 어쨌다, 2년에서 뭐 그게 3년으로 어떻게 이어진다 이런 식의 문제가 자주 나온다는 거 꼭 알아두십시오. 자, 1년에서 연과 연실의 모습에 빗대어 내 어린 날의 기억을 아슴푸라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 1년 내용이 그거잖아. 내 어린 날 아슬한 하늘에 뜬 연같이, 바람의 깜빡이는 연실같이, 내 어린 날 아슴푸라다. 그게 풀어놓으면 요 내용 그대로죠, 뭐, 그지? 자, 2년에서 조매롭고로 표현된 연실의 긴장. 조매롭고가 뭐라고 했어? 조마조마하고 라는 얘기 아니야. 조마조마하다. 그러니까 연실의 긴장인 거 맞죠? 그것은 3년에서 연실이 바람이러 끊어지던 날의 정서를 고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 조마조마하던 연실이 결국에 끊어져. 그러면 그런 정서를 고조하는데 이 긴장이 도움을 준 거 맞죠? 그죠? 조마조마하던 게 결국엔 끊어지는 거니까. 자, 3년에서 울다의 반복과 4년에서 눈물이 고이었었다를 통해 내 어린 날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겠어? 울다가 반복되고 눈물이 고이서. 그러면 고통스럽고 외롭고 서럽고 그랬던, 불안하고 그랬던 어린 날이죠. 4년에서 외로이 자랐다와 이어진 하얀 넋은 붉은 발자국에 함축된 정서와 상반되는 이미지가 아니라고요. 선생님, 하얀색과 붉은색은 상반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의미잖아. 상반되는 의미를 이끌어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 서로 이질적인 색깔이긴 한데 색깔 종류가 다르지만 이 둘은 다 아까 시 해설할 때 얘기했다시피 이 하얀 넋은 외로이 자란 넋이고 붉은 발자국에도 눈물이 막 다 그 자국자국마다 고여 있었다 그랬으니까 상반되는 의미가 아니에요. 둘 다 외로움과 고통스럽고 서럽던 어린 날에 대한 기억이지. 따라서 답을 4번으로 골라야 돼. 요거 상반되는 같은 게 틀렸다는 걸 판단을 바로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5번. 1년과 4년의 내 어린 날은 2년의 내 어린 날의 기억을 통해 떠올린 유년 시절을 표상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랬는데, 자, 말 자체가 되게 어려운데요. 1년과 4년의 내 어린 날이 나오죠. 뭐 여러 연에 걸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1년과 4년의 내 어린 날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가 보면, 자, 1년의 내 어린 날은요, 그 아슴푸하게 그려져 있는 그 내 어린 날이 아슬한 하늘에 뜬 연같이, 바람에 깜빡이는 연실같이 표상되어 있는 나의 어린 날이야. 그거는 이제 전체의 맥락으로 결과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불안하고 막 초조하고 막 시련이 있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 막 외롭고 그랬던 어린 날이야. 사연에도 그런 어린 날이 그려지죠. 뭐라고? 막 외로이 하얀 옷 입고 하얀 넋 담고 외로이 자랐어. 길가의 붉은 발자국마다 눈물이 고이는 그런 어린 날이었단 말이야. 그 어린 날은 이연의 내 어린 날의 기억을 통해 떠올린 유년 시절. 이연의 하늘은 파랗고 끝없고 편편한 연실은 조매롭고 오 흰 연 그새의 높이 아실아실 떠놀다 내 어린 날. 그러면 이연의 여기 지금 연날리던 때 어린 날, 내 어린 날에 그때 그 연이 보이던 모습으로부터 그게 이제 뭔가 좀 더 심오한 의미를, 내 유년의 삶을 표상하는 대상으로,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실존적인 의미를 담은 의미를 지니는 연으로서의 어떤 의미 부여가 이루어진다. 그런 식의 되게 깊이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선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연에서 연날리던 때 기억에 등장하던 그것으로부터 1년과 4년에 등장하는 연으로 그려진 나의 그 외롭고 서럽고 하던 내 어린 날이 그런 의미를 지닌다. 이런 정도의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넘어갑시다. 25번 문제,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문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이 문제는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제가 요게 약점 공략에서도 얘기했었고 그 전에 수능 특강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기억 꼴깍, 니은 후루룩 후루룩, 디귿 아실아실, 리을 희끗희끗한, 미음 조마조마. 뭔가 비슷한 카테고리끼리 묶여있다는 느낌이 들죠. 이렇게 시어 5개를 선택할 때 그 시어들이
유사한 범주에 속하는 애들끼리를 모아가지고 선지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 출제할 때 그거 알아두십시다. 그럼 이제 두 작품을 엮어놓고 문제를 만들 때 그렇게 유사한 범주에 속해 있는 애들을 두 작품에서 골고루 섞는 거야. 선지를 만드는 거야.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자, 기억, 꼴깍 그랬는데 아주 짧은 순간에 해가 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 맞죠? 노루꼴이 해가 진다 그랬어. 실제로 산골에서는 그렇게 환해 낮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그냥 산봉우리 너머로 해가 똑 들어가면 그냥 밤이 되는 거야. 꼴깍, 그죠? 시간의 변화를 함축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니은, 후루룩 후루룩이라는 게 소리를 통해 연상되는 새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형성한 거 맞잖아요. 자, 후루룩 후루룩 처마 기세 날에 묻는 이름 모를 새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맞지? 그 다음에 디귿. 자, 아실아실 그랬는데 그 아실아실은 각주에 보면 아슬아슬이거든요. 근데 그 아슬아슬이 무슨 높이 날아오른 연을 동경하는 심리를 드러내겠냐고. 말도 안 되는 거지. 아슬아슬인데? 불안한 건데? 답 3번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 희끗희끗한 그랬는데요. 서러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인 신라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답 맞는 얘기죠. 이거는 왜? 생각해봐. 그 시행 자체가요. 봐봐. 희끗희끗한 신라치 서러워 그랬어요. 그러면 서러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인 신라 맞죠? 신라치 서러워 그랬으니까. 그것의 모습을 표현할 때 희끗희끗한 신라 이랬으니까. 그럼 당연히 맞는 얘기 아니야 이건, 그지? 미음, 조마조마라는 건요. 외롭고 슬픈 어린 시절의 정서를 함께 담아내고 있다. 왜? 거기에 하얀 옷 입고 외로이 자랐고 하얀 넋 담고 그리고 길가에 붉은 발자국 자국마다 눈물이 고여 있었던, 그러니까 외롭고 슬픈 그런 어린 시절, 외로움과 슬픔이 있었던. 자, 이거는 외롭게 자랐다에 직접 드러나 있고 슬픔이라는 것은 눈물로 표상되는 것이고 그런 어린 시절 정서를 함께 담아내는 조마조마로 읽어낼 수가 있을 거다. 당연히 맥락상 그렇습니다. 자, 26번, 27번 남았는데요. 둘 다 어려운 문제였을 거예요. 아마 문학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렵다라고 느꼈을지도 모를 그런 문제입니다. 실제로 정답에 대한 그 판단, 선명한 판단이 쉽지 않은 그런 만만치 않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A, B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다에 있는데 A는 신위이고요. B는 나야. 그러니까 이 나는 서영복, 글쓴이죠. 자, 이거는 이 기문을 의뢰한 신위고요. 이거는 서영복, 글쓴이란 말이야.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봅시다. 신위는 볼만한 샘이나 못이 없는 곳에 산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다가 천하의 지도를 보고 깨달은 바에 따라 자신이 물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발상으로 사고를 전환해서 결국 거기에 문의당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했지.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위가 자기의 집을 문이라고 한 것에 서영보가 동의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신위의 상황이 배를 집으로 삼아 사는 사람의 상황보다 집에 들어앉아 사는 사람의 상황에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땡 틀렸어. 답이 2번이야. 왜 그런지 알아요? 자, 이 글을 읽으면 다글에서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뭐죠? 생각해봐라. 자, 이거 맞아. 동의한 건 맞는데 그 이유는 틀렸어. 이게 아니란 말이야. 왜냐하면 봐봐. 자, A의 상황이 무엇보다 이런 것보다 이런 것의 상황에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야. 왜? 얘나 같은 거야. 다를 바가 없는 거야. 이 글 안에서는. 아까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그랬죠. 자, 배를 집으로 삼아 사는 사람도 뭐라 그랬니? 어느 한순간 잠깐 물에서 시선이 안 옮겨갈 수는 없을 테고 자기가 물 위에 떠 있다는 사실을 잊는 순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지. 또 자, 섬에다 집을 짓고 사는데 들어앉아서 사는 사람은 매일같이 물을 보지 않으면서 살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나 다 거기서 거기란 얘기 아니야? 50보 100보라고. 결국 맨 끝에 뭐라 써? 겨우 반걸음을 움직인 것이나 천리를 간 것이나 매 한 가지다. 이 둘이 다를 바가 없다는 게 이 글의 중심에 해당되는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이거를 둘을 비교를 해가지고 신위의 상황이 이것과 이것 비교해가지고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를 얘기한다? 아니라는 거지. 오케이? 그럼 결국 이제 말을 옳은 말로 바꿔볼게. 신위가 자기 집을 문이라고 한 것에 서영보가 동의를 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럼 이게 옳은 선지가 되려면 신위의 상황은 배를 집으로 삼아 사는 사람이거나 혹은 섬에다가 집을 짓고 들어앉아 사는 사람처럼 그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엔 물에, 더 큰 차원에서 얘기하면 누구나 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 거야.
따라서 답을 2번으로 골라야 됩니다. 3번 볼까? B는 바다의 섬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의 삶에 주목하여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섬에 살고 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고 생각한다. 자, 아까 우리 그런 부분이 있었죠. 대지는 하나의 섬이고 세상 사람들은 섬 사람이라고 라는 게 이 글 쓴 서영보의 관점이거든. 그러니까 바다의 섬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의 삶에 주목하면서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하면 누구나 대지는 섬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섬 사람이다. 오케이? 자, 서영보가 신위의 발상이 타당하다고 하는 이유는 바다의 섬 가운데 살더라도 그것을 가리켜 물에 산다고 보는 것이 저 신위의 생각만이 아니라 저 사람들의 판단과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게 글의 중간 아래쯤에 나오잖아요. 자, 뭐라고 했어? 그 사람들이 바다의 섬 가운데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반드시 물에 산다고 하지 산에 산다고 하지 않겠지요. 오케이? 그러니까 바다의 섬 가운데 집을 짓고 사는 사람 그거 물에 산다고 하지 산에 산다고 안 한단 말이야. 그건 너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도 다 그렇다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죠? 물에 산다 이거야. 누구나. 자, 그 다음 5번. 서영보는 물과 더불어 사는 사람도 눈길을 돌리는 순간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신위가 물을 보는 법을 써먹을 때가 없다 하는 것은 물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자, 이 유사하다가 바로 뭐냐면 글의 맨 끝에 놨던 매 한 가지다 인 거예요. 자, 봐라. 물과 더불어 사는 사람도 눈길을 돌리는 순간이 있어. 배 위에 물에 떠서 사는 사람도 눈길을 어느 순간은 돌리고 자기가 물 위에 떴다는 걸 잠깐 잊는 순간이 있어. 그거나 네가 도성 안에 살아가지고 물을 보는 법이 없다, 써볼 데가 없다고 여기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 관점을 달리하면 누구나 다 이 사람이든 너든 누구든 다 대지는 섬이고 세상 사람들 다 섬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집에다가 문희당이라고 이름을 지은 건 잘한 거다. 타당한 일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5번은 맞는 얘기죠.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한다면 그러면 답을 2번으로 골라야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쉬운 문제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27번 갑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아마 문학 전체의 문제 가운데서 제일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문학 작품 속의 소재들은 연관성 속에서 서로 유사 혹은 대립의 관계를 이름으로써 의미를 생성하거나 그 특징을 부각하는 효과를 드러낸다. 자, 이 보기는 사실 별거 아니죠. 뭐 그냥 쉬운 얘기예요. 연관성이 있고요. 소재들이. 그래서 서로 유사하거나 대립하지. 그런 경우들이 있죠, 물론. 그랬을 때 그런 관계를 이름으로써 의미를 생성하거나 특징을 부각하는 효과를 드러낸다라는 뭐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매우 일반적인 아주 심플한 짧은 보기를 줬고요. 그랬을 때 가, 다를 이해한 내용 적절한과 하나 고르라고 그랬습니다. 갑니다. 가의 허방다리 드러내면 보이는 마을, 갱속 같은 마을은 얕음과 깊음의 대비를 이루어 숨어있는 두 공간의 차이를 부각한대요. 자, 봐봐. 허방다리 드러내면 보이는 마을이고 갱속 같은 마을이고 다 얕음은 없어. 깊음이지. 둠의 산골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대비가 아니에요. 이 둘은 굳이 뭐냐 고르라면 유사 쪽에 가까운 거죠. 가의 무와 고구마는 차가움과 따뜻함의 대비를 이루어 밤에 출출함을 달래기 위해 먹는 다양한 음식의 속성을 부각. 뭐 이게 차가움 이게 따뜻함이야? 선생님 맞는 것 같아요. 무는 날무를 먹지만 고구마는 군고구마로 먹잖아요. 그건 네 상상이고 여기엔 이게 이런 판단할 근거가 어디 있냐고. 그냥 무 깎아 먹고 고구마 깎아 먹는 건데. 자, 다의 9개 대륙과 1만 개 나라는 바다 안의 육지라는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으며 천하의 지도라는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있군. 아마 많은 학생들이 3번을 답으로 골랐을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자. 일단 있잖아요. 9개 대륙과 1만 개 나라는요. 이 다의 글쓴이가 천하의 지도라는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천하의 지도를 보았더니 이런 것들이 있던 거야. 맞지? 이해됐어? 선생님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아니죠. 완전히 달라요. 자, 천하의 지도라는 새로운 의미를 생성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9개 대륙과 1만 개 나라는 물론 유사성, 이 둘 중에 유사와 대립 가운데 물론 이건 자 대립으로 만약에 본다면 얘는 크다는 거고 얘는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니까 뭐 꼭 유사가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뭔가 땅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한다면 또 유사 쪽에 가까울 수도 있고요. 그지?
어쨌든 그런데 중요한 건 9개 대륙과 1만 개 나라를 통해 가지고 그게 천하의 지도라는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 건 아니란 말이야. 왜? 천하의 지도는 애초에 있는 거고 그걸 봤더니 세상은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를 얘가 알게 된 거거든. 또 하나 완전히 이걸 틀리게 만들기 위해서 혹시 출제자가 염두에 뒀을지도 모르는 거 하나 더 언급해 볼게. 혹시 바다 안에 육지라는 유사성이라고 할 때 이거 육지가 아닐 수도 있는 거지. 바다 안에 이걸 굳이 따지자면 여기를 섬이라고 써야 맞는 말이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9개 대륙도 바다 안에 있는 섬, 1만 개 나라도 바다 안에 있는 섬. 왜? 대지는 하나의 섬이고 세상 사람들은 섬 사람이라고 라는 게 이 사람의 관점이니까. 그지? 그것도 틀리게 일부러 바다 안에 섬이라고 해야 될 걸 바다 안에 육지라고 했는지도 모르겠다 라는 것도 있을지 모르는데 어쨌든 더 중요한 건 이 부분이 틀린 거죠. 알겠죠? 3번 틀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 안 나왔어요 아직. 1, 2, 3번에 답 없습니다. 4번 갈까? 다의 파도와 깊은 물은 바다의 형상이라는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으며 물에 사는 사람이 살면서 만나게 되는 환경이라는 의미를 생성. 이게 답이네요. 그죠? 자, 파도, 깊은 물 이게 뭐야? 바다의 형상이라는 점에 유사 쪽에 들어가는 거죠. 얘든 바다의 형상이잖아. 바다와 관련돼 있는 단어들이잖아. 뭐 단어거나 이건 뭐 어구거나 그렇지? 근데 그런 건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으며 물에 사는 사람이 살면서 만나게 되는 환경. 파도도 깊은 물도. 물에 사는 사람은 파도를 보게 되고 깊은 물도 만나게 되고 보는 거잖아. 그지? 의미를 생성한다. 딩동댕. 이런 의미를 생성했죠. 왜? 얘네들을 언급한 것은 사람은 살면서 이런 바다의 형상, 물에 사는 사람은 이런 환경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맥락을 구성하려고 이런 말들을 갖다가 걔가 갖다 쓴 거거든. 그지? 5번 가의 창문은 모가빛과 긴 밤은 밝음과 어둠의 대비를. 자, 이거는 막 되게 휘황찬란하게 밝은 빛은 아니긴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긴 밤은 어둠이고 얘는 창문에 불 밝힌 거니까 밝음이라고 칩시다. 됐어. 그렇다 치고 다의 갈매기와 해오라기는 크고 작음의 대비를 이루어 각 소재가 가진 특징을 부각. 얘네들은 크고 작음의 의미가 아니야. 그죠? 그 대비를 이루어서 각 소재가 가진 특징을 부각하는 게 아니라고. 둘 다 새고요. 뭐 크기가 물론 보자. 해오라기가 좀 더 크겠네. 근데 그래봤자 얘네 둘이 무슨 뭐 그래서 얘는 크고 얘는 작고 얘는 작고 얘는 크고 뭐 이런 걸로 대비를 이루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요 앞부분은 그럴 수 있는데 뒷부분이 틀림으로써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마지막 갈래복합 세트까지를 공부했습니다. 지금 이제 문항수도 많았고 작품이 4개나 됐고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처음에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요게 지금 연계의 방식이 6월까지 유지되던 최근의 경향들이 살짝 바뀐 게 주목해야 될 포인트. 그래서 고전소설이 연계가 아니었어. 수경낭자준이. 그러면서 지금 가나 다로 세 작품으로 갈래복합을 구성한 방식도 과거로 살짝 회귀를 했고 특히 이 세트 안에 뭐 23번 또 특히나 26, 27번 같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느꼈을 수 있다. 그런데 본수능에서도 이렇게 문학이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워지리라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최근 들어서 이러저런 강의에서 강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독서에서 초고난도 문항을 조금 완화를 한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는 문학이 어려워질 거라는 걸 예측했었어야 되고 그런 얘기를 제가 누차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독서에만 열심히 시간을 다 할애해야지 그런 전략으로는 안 된다. 기억하세요. 자, 저는 4부에서 나머지 두 세트 현대 소설과 그다음 고전 시가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4부에서 만나죠. 안녕.